귀엽지? 오늘의 사고는 테네리페 참사입니다. 1977년 3월 27일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로스 로데오 공항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자료 출처는 나무 위키와 위키백과를 참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사고 자체에 대한 설명에 앞서 테네리페 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테네리페 섬은 대서양 스페인령의 카나리아 제도의 섬인데요. 면적은 2034제곱킬로미터로 연간 관광객이 약 500만 명이 되는 유럽에서 유명한 관광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가장 비교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주도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제주도의 면적이 1849제곱킬로미터인 걸 보면 제주도보다 약간 더 큰 섬이고요. 연간 관광객은 제주도보다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네리페 섬에는 굉장히 많은 그리고 아름다운 관광지들이 있는데요. 귀마르의 피라미드, 라 라구나 구시가지, 이런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남미의 것들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고요. 라 라구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엄청난 유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라치코라는 지역은 윤식당 2탄에서 촬영지로도 소개된 적이 있고요. 섬이다 보니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섬이에요. 이제 사건이 있었던 비행기 두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LM 4805편은요,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의 비행기였고요.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라스팔마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승객은 234명, 승무원 14명이 탑승했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비행기입니다. 페남 1736편은 미국의 항공사인 페남의 비행기였고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라스팔마스에 도착하는 비행기였습니다. 승객은 380명, 승무원 16명이 탑승했는데 그 중에서 승객이 326명 그리고 승무원이 9명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의 도화선이 되는 사건이 먼저 있었는데요. 사고 당일 오후 1시경에 카나리아 제도 분리 독립파 조직인 MPAIAC에게서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내용은 15분 후 라스팔마스 공항 어딘가에 설치된 폭탄이 터질 것이다 라는 협박 전화였습니다. 예고대로 오후 1시 15분경 공항 근처에 있는 꽃가게에 화분에 숨겨진 폭탄이 폭발했는데 피해는 미미했어요. 몇 명이 부상을 입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후속 테러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라스팔마스 공항은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이 라스팔마스 공항은요, 제가 저 위에 지도 그림을 첨부해 두었는데요. 빨간색 핀이 꽂혀 있는 부분이 지금 라스팔마스 공항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약간 길쭉하게 생긴 섬이 바로 사건이 일어났던 테네리페 섬입니다. 라스팔마스 공항에 착륙하려던 비행기들에게는 임시로 근처에 있던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의 로스 로데오 공항으로 착륙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KLM기와 페남기도 지시에 따라서 로스 로데오 공항으로 착륙하게 된 비행기들이었습니다. 이때 페남기는 중간 기착지인 뉴욕에서 재급유를 한 덕분에 2시간 정도 비행 가능한 연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제탑에 선회되기를 희망했지만 결국 지시대로 로스 로데오 공항에 착륙하게 됩니다. 사고가 있었던 공항은 현재 테네리페 노르테 공항인데요. 사고 이듬해에 섬 남쪽 테네리페 수르 공항이 개항한 후 스페인 국내선 위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 로데오 공항은 국제선이 이착륙할 일이 별로 없는 시골 변두리 공항이었어요. 좌측 사진이 바로 공항의 사진인데요. 사고 이후 활주로가 연장된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주변이 완전히 시골이고요. 공항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인천국제공항은 엄청나게 크고 공항 부대 시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보다가 보면 정말 작은 공항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로스 로데오 공항이 엄청 작은 공항이지만 테러 위협으로 인해 여러 비행기가 회항하여서
로스 로데오 공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 작은 공항이라 공간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주기장, 그러니까 차로 따지면 주차장인데 주기장은 물론 유도로에까지 비행기를 세우고 자리가 모자랐고 그래서 활주로를 유도로처럼 쓰게 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주차장이 모자라서 길까지 주차장으로 썼고 고속도로를 그냥 가로질러 가면서 통행하게 된 상황인 거죠. 게다가 하필 이날이 주말인 탓에 테네리페 노르테 공항의 관제사가 단 2명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많은 비행기들의 접근, 착륙, 유도, 이륙까지 몽땅 떠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둬야 할 것은 테네리페는 스페인 점령지로 스페인어가 표준어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비행기 관련된 항공 관제 업무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로스 로데오 공항에 주기되었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고기 중 KLM기가 페남기의 앞쪽에 주기되어 있었습니다. 즉 KLM기가 앞에서 페남기의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중 주차되어 있는데 KLM이 페남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사고 30분 전에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보면 이런 한적한 시골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비행기가 사진 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뿌예서 뭔가 잘 안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항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페남기보다 먼저 착륙해서 주기한 KLM기는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하고 공항 터미널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페남기는 공항 터미널의 수용 인원 초과 문제로 관제탑에서 승객들을 내리게 하지 말라, 기내에 머물게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페남기는 기내의 출입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고 또 탑승 계단을 연결해서 원하는 승객들은 기체 주변 주기장에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어요. 그렇지만 페남기의 승객들 중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서 뉴욕을 거쳐 이곳 테네리페까지 13시간 넘게 비행을 했던 경우도 있어 대부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간식을 원하는 승객들이 많았는데 기내에 탑재된 기내식은 모두 동인한 상태고 인원 문제로 공항 터미널엔 가지도 못한 채 기내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KLM기, 그러니까 페남을 막고 있는 비행기에서 불필요한 주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2시간 후에 원래 목적지였던 라스팔마스 공항의 폐쇄가 해제되었고 테네리페 공항에 주기하던 여객기들이 라스팔마스 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륙을 하게 됩니다. 페남기는 승객들이 기내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즉시 이륙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앞을 가로막고 있던 KLM기 때문에 이륙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KLM기가 라스팔마스 공항은 물론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까지 갈 수 있는 항공유 55,000리터를 급유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급유로 KLM 4805편은 이륙 중량이 무거워져서 활주 길이가 길어졌어요. 급유는 판잔턴 기장의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었는데요. 구조종사 및 항공기관사는 계획대로 라스팔마스에서 급유하는 편이 좋다고, 왜냐하면 가격도 덜 비싸고 현재 남은 연료로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급유할 필요는 없다고 설득했으나 판잔턴 기장은 내가 이 기장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결정한다고 윽박 지르기까지 했어요. 이는 보조종사 및 항공기관사가 참사에 결정타를 가한 기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마땅히 제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남기는 불만을 갖게 됐어요. KLM기가 급유하고 있는 동안에 페남기보다도 뒤에 있던 작은 10대의 비행기들은 먼저 이륙했습니다. 페남기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페남기도 KLM기도 큰 비행기라서 공간이 되지 않아서 안쪽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페남기의 빅터 그룹스 기장은 KLM기의 판잔턴에게 대략 몇 분 정도 걸릴 건가를 무전으로 물어보았는데
판 잔텐 기장은 35분이라고만 말하고 바로 그냥 끊어버렸다고 해요. KLM기는 마음이 엄청 급했어요. KLM기가 급유가 완료된 후에도 두 여객기의 이륙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KLM 승객 중에 어린이 2명이 타지 않아서 승무원과 지상 요원들이 이들을 공항에서 찾는다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륙이 또 지체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승객들이 테네리페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항공사에서는 정말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초과 근무 규정도 KLM 기장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 초과 근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기장이 책임 범위가 너무 넓었어요. 연착 원인에 상관없이 연착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장이 지는 것이 그에겐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장이 독단적으로 급유한다고 이륙을 고의적으로 30분 이상 지체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로부터 개인 과실을 강도 높게 추궁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린이들이 타지 못해서 또 더 늦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급유를 완료하고 나서 이제 급한 마음으로 KLM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택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갇혀있던 페남기도 KLM기를 따라 활주로를 택싱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발을 할 즈음에 바다에서 온 해무, 산에서 내려온 구름, 화산에서 나온 화산재 때문에 급격한 기상 변화가 있었어요. KLM기가 택싱을 마쳤을 때쯤엔 시야가 벌써 300m밖에 되지 않았는데 규정상 이륙 시 최저 시야는 700m였어요. 사실상 앞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KLM기의 기장은 무척 흥분한 상태였는데요. KLM기의 기장 판 잔턴 기장은 택싱 내내 왜 지상 택싱 스피드가 이렇게 느리냐?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이건 악몽이다.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흥분한 채로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택싱 체크리스트를 시작하려는 메우스 부기장과 슈레더 항공기관사가 판 잔턴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기도 했답니다. 이제 관제탑이 이 2대의 비행기에게 지시를 합니다. KLM기에게는 활주로 끝까지 가서 유턴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끝에서 유턴하라는 표시가 되어 있죠. 페남기는 숫자 3이라고 써 있는 부분, 거기가 C3 유도로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도를 한번 자세히 봐둘 필요가 있어요. 사실 좌회전을 하기에는 각도가 엄청나게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항은 작은 공항이고 비행기는 큰 비행기였어요. 문제는 KLM기가 관제탑의 지시를 불이행하면서 커졌습니다. 활주로 끝에 도달한 KLM기는 180도 유턴을 한 후 이륙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관제탑은 KLM기에게 이륙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판 잔턴 기장은 아직 이륙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엔진 출력을 올리고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부기장이 잠깐만요. 아직 이륙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자 기장이 나도 알아. 자네가 관제탑에 물어봐. 라고 대답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기장이 더욱 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었는데 혹은 아예 출력을 내려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부기장이 복종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유 시에 자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기장의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고요. 자신도 기장 못지않게 시간적으로 급박했습니다. 또 이륙 준비 시에도 이륙 허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방금 전처럼 제지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뒤에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기장이 마음대로 기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신의 허점이 발생합니다. 기장의 말을 들은 메우스 부기장은 당황스러운 상태로 급하게 관제탑에게 리드백으로 이륙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교신 내용을 들은 페남기의 보조정사는 자신들이 아직 활주로 위에서 이동 중이라고 알렸고 또 관제탑은
KLM기에게 알았으니 연락할 때까지 이륙을 대기하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응답을 제대로 듣고 이행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요. 여기서 헤테로다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헤테로다인 현상은 복수의 교신이 같은 주파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전파 감섭으로 인해 전파 신호가 잡음으로 변환되면서 실제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페남이 아직 활주로 위에 있다. 그리고 KLM은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 이 두 교신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 헤테로다인 현상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잡음으로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KLM 조종실에는 관제탑의 응답 중 OK만 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관제탑의 교신 내용은 OK, 이륙 대기해라, 다시 연락하겠다 였는데, 사실 OK가 들리거나 말거나 KLM기는 이미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초 후 관제탑은 KLM기의 이륙 진행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페남기에게 활주로에서 나갔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페남기의 부기장은 활주로에서 나가게 되면 보고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신 내용으로 KLM기의 승무원들은 아직 활주로에 페남기가 있다는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판 잔턴 기장은 이륙 절차를 멈추지 않았어요. 항공기관사가 페남기가 아직 활주로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자 기장이 뭐라고 되묻더니 항공기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페남기가 아직 활주로 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기장이 단호한 어조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판 잔턴은 계속해서 이륙을 진행했습니다. 조종실에서 제일 막내였던 항공기관사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고, 급유 시에 판 잔턴 기장이 기장인 내 결정에 토달지 말라라고 윽박을 질렀기 때문에 막내이기도 하고 이렇게 혼난 상황이었으므로 더욱더 기가 죽어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심지어 이륙 직전의 준비 절차에서 판 잔턴 기장이 와이퍼를 켜라고 했는데 잘못 듣고 라이트를 켜는 실수를 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이퍼가 아니라 라이트를 켜는 건 어쩌면 상황상 정당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 잔턴 기장이 했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맞기 때문에 이제 기가 확 죽은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이 안개 속에서 한참 기다리다 드디어 이륙을 앞둔 페남기가 빨리 여기서 탈출하자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항공기관사는 KLM기가 걱정이 많은가 보다. 그리고 KLM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을 못 갔는데 이제는 자기네가 급하게 가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남기의 기장은 활주로 C4 출구를 발견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관제탑에서는 C3 유도로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C4 유도로로 가야 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C4 유도로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C4 유도로에서 이제 딱 저쪽 출구로 나가려는 순간 앞에서 달려오고 있는 KLM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C4 출구가 있는 좌측 방향으로 랜딩 기어를 급격하게 틀면서 엔진 스로틀을 최대치로 올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확 밟아서 급가속해서 충돌을 피해보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페남기 기장은 저기 있네. 저거 봐. 미친 저 개자식이 우리한테 돌진하고 있어. 그리고 이 말과 동시에 부기장이 나가요, 나가요, 나가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판 잔턴 기장 역시 페남기를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이제 발견한 이상 비행기를 띄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띄우려고 했지만 이륙 결심 속도인 V1을 초과했으면서도 VR에는 도달하지 못한 속도였어요. V1이 넘으면은 비행기를 세울 수가 없는 속도가 되는데 또 VR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이륙을 할 수 있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기술을 올렸지만 동체는 고작 20m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안개 속에서 시야가 얼마 되지 않은 이 안 좋은 기상 상황 속에서 멀리 있을 땐 보이지가 않다가 이제 바로 앞에 다가왔을 때 보이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상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KLM기의 동체 밑바닥과 랜딩 기어가 290km의 속도로 페남기의 동체를 강타했고 4번 엔진,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 엔진은 페남기의 어퍼데크, 그러니까 2층에 위치한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였는데요. 거기를 분쇄하게 됩니다. 충돌 위치가 조종실 뒤쪽이었기 때문에 페남기 조종사들은 충돌은 피했지만 순식간에 두 비행기는 불이 났습니다. KLM기는 충돌 후 약 150m를 난 뒤 뒤집혀서 추락했으며 그 상태로 활주로 위를 300m 정도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재급유하여 가득 찬 연료에 불이 붙었고 이로 인해 KLM기에서는 대폭발이 일어난 뒤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 그림을 처음에 이 잔해들이 눈에 확 안 들어왔어요. 이 점점점 점점점 찍혀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쭉 밀려가면서 잔해가 저렇게 산산조각 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과 사의 경계에서 KLM기는 사고 직후 추락해 248명 탑승자 전원이 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페남기에는 사고 직후 승객들의 대다수가 아직 생존해 있었어요. KLM기에 직접적으로 강타당한 페남기 2층에 탑승한 28명은 충돌 즉시 사망하였고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기장이 엔진 전원을 끊고 연료 공급을 막기 위한 조작을 했으나 엔진 제어 연결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엔진이 멈추지 않고 스로틀을 최대로 조작해 놓은 사고 전 마지막 조작을 따라서 계속 최대 출력으로 엔진이 회전했어요. 그래서 손상되고 과열된 채 계속 회전하던 엔진이 분해되어 터빈 날개 등 엔진 부속품들이 빠른 속도로 주변에 날아갔습니다. 이 사진의 엔진이 해당 엔진인데요. 기내 탈출을 돕던 흑인 스튜어디스가 엔진에서 분해되어 날아온 터보 팬 부품에 목이 베어 사망하는 모습을 탈출했던 생존자가 눈앞에서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시설의 공항은 구조 인력과 장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게다가 구조대원들은 모두 사고 발생 직후 이미 전원이 사망한 KLM기로 달려가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에 매달렸어요. 그들은 가득 채운 연료로 인해 대폭발을 일으킨 KLM기의 화재를 심혈을 기울여 진압했고 아울러 생존자가 전혀 없음도 확인했습니다.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은 450m 밖에서 수많은 탑승객들이 생존해 있던 페남기는 완전히 방치해 두고 말았어요. 소방대원들은 너무 짙은 안개 때문에 페남기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페남기는 구조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고 충돌이 일어난 지 수십 분 후 연료가 폭발하면서 마침내 페남기도 완파되었습니다.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일부 승무원들과 탑승객들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90명의 승무원과 326명의 탑승객은 사망했습니다. 폭발과 화재의 고열로 인해 외피는 물론이고 기골까지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거나 녹아버렸으며 이후 현장에 도착한 사고조사관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서 탑승객들의 시체가 불에 타서 이상한 냄새까지 났다고 합니다. 페남기의 승객은 대부분 고령자였고 동체에서 뛰어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안개로 인해 방향을 잃은 몇몇 사람들은 불타는 비행기 옆에 그냥 서 있기도 했고요. 승무원 도로시의 증언에 의하면
한 생존자는 하이힐을 신고 동체 옆에서 그냥 걸어다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페남기는 탑승자 396명 가운데 33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KLM기와 페남기를 합쳐 총 583명이 사망하는 전례 없는 사상 최악의 항공 대참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이 참사의 안타까운 점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점이죠. 몇 가지 안타까운 아쉬운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KLM은 기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했어요. 당시 KLM기의 메우스 부기장과 슈레더 항공기관사는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장의 결정에 의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판 잔턴 기장이 슈레더 항공기관사의 질문을 묵살했고 이 부분에 의심을 가졌더라면 바로 비행기를 정지시켰을 것이고 또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 잔턴 기장은 KLM 홍보책자의 모델로 나올 정도의 배탈량이었지만 비행 경력의 대부분은 DC-8 기종이었어요. 보잉 747의 비행 경력은 불과 1,500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시뮬레이터에서 비행한 시간이라 실제 보잉 747 비행기로 비행한 시간은 겨우 95시간이었다고 해요. 만약 사고 기정이 DC-8이었거나 혹은 급유를 하지 않았다면 페남기 위로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 잔턴 기장의 기술을 올리는 그 선택이 원래 운전했던 DC-8 기종이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고가 일어난 도하선이 이 라스팔마스 공항에서 있었던 테러 협박 때문이었잖아요. 이 테러 협박 전화에 대한 라스팔마스 공항에서 대피라는 명목하에 이 수많은 비행기를 이 테네리페의 작은 공항에 모조리 착륙하도록 강요한 것은 무모한 대처였습니다. 특히 페남기는 2시간 동안 선회할 수 있는 연료가 있었고 선회되기를 요청했음에도 로스 로데오 공항에 착륙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라스팔마스 공항은 테러 발생 후 겨우 1시간 만에 다시 공항문을 열었어요. 만약 페남기가 선회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면 아예 이 로스 로데오 공항에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KLM기는 이륙 직전에 연료를 가득 채웠는데 이 무게로 인해 이륙이 더 늦어졌고 또 충돌 시 연료로 인한 대폭발이 일어나 KLM기의 모든 사망자가 불에 타서 사망했습니다. 그때 사건 당시 이 짙은 안개 속에서도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500m 거리에 위치했던 관제탑에서도 대규모 폭발 화염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개가 없었다면 최소한 2-3km 밖에서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페남기의 승무원들이 분명히 관제탑에 재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4 유도로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도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꺾여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출국이긴 했지만 반드시 관제탑에 통보해서 이를 명확히 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자의적으로 C4로 해석해서 C4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제사들은 사실 대형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일반적으로 로스 로데오 공항은 소규모 비행기들만 이용하는 공항이다 보니 보잉 747 같은 대형기를 관제해 본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의 C3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관제사들은 사고 당일에 축구 경기를 라디오로 듣고 있었을 정도로 관제 업무 집중도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냥 날씨가 좋았다면 이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안개 때문에 관제탑이나 양쪽 비행기 모두 서로의 위치는커녕 자신의 위치도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지상 레이더가 없는 공항이라
관제탑은 교신의 모든 것을 의존했고요. 하필 사고 당일은 유도등까지 고장나 있었어요. 양쪽 비행기 모두 유도등을 켤 것을 요청했으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잔해가 KLM기였어요. 그래서 단 10m의 앞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안개로 인해 소방대와 구조대는 페남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악재로 인해 그나마 생존자가 있었던 페남기의 구조가 매우 많이 늦어지게 된 거죠. 만약 소방대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페남기가 앞에 있었더라면, 아니면 구조할 때만이라도 안개가 좀 덜했다면 생존자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관제탑은 스페인 액센트 때문에 first와 third를 헷갈리게 했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이렇게 세 번째에서 왼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항공기관사가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장은 첫 번째라고 들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발음이 이게 뭐지? 헷갈리게 들리는 거예요. 페남기의 승무원들은 C3 유도로로 가는 게 큰 비행기인 보잉 747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기장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이 말하는 게 세 번째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관제탑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확실합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세 번째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외국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1, 2, 3, 셋. 셋이요. 1, 2, 3, 셋. 그래서 페남기의 승무원들이 1, 2, 3, 셋이니까 셋처럼 들리는데 저게 4인가 보다 라고 들은 거죠. 그럼 저게 4가 맞나 보다. 그래서 third가 첫 번째 하나냐 셋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 저게 4구나 라고 이해하고 C4 유도로로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남기의 스튜어디스인 도로시 켈리는 사고 당시에 객실 문 앞에서 동료 스튜어디스 칼라 존슨과 미구엘 토레츠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사고 직후 도로시는 충돌 당시에 튕겨나온 파편에 머리를 맞고 충격으로 무너진 객실 바닥을 통해 화물칸으로 추락했습니다. 도로시는 이 떨어진 구멍을 통해 다시 올라와서 동료 칼라와 함께 승객들을 끌어내며 중상을 입은 페남기 기장 비터 그럽스와 부서진 엔진 아래에 깔려있던 여성 승객 등 최소 5명을 구조해내는 영웅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와 칼라는 이후 구조대의 현장 치료도 거부하고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데 전념하였다고 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몸보다 승객들을 우선시하는 직업정신, KLM의 기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KLM 4805편의 탑승객이었던 여성 로비나 렌쇼트가 살아남았는데요. 사실 말하자면 탑승객은 아니죠. 사고기에서 로스로데오 공항 이륙전에 내린 승객입니다. 그녀는 테네리페가 거주지인 투어 가이드였는데 기왕 테네리페에 내린 이상 굳이 그란 카나리아까지 갔다가 다시 다음날 테네리페에 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재탑승을 거부하고 공항을 빠져나가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생존자로 보진 않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승객 중 어린이 2명이 타지 않아서 그 KLM 승무원과 지상 요원들이 이들을 공항에서 찾는 일이 있었죠. 공항 지상 요원들이 아이들을 찾아서 KLM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 지상 요원은 당시 택싱 직전 스튜어디스가 문을 닫기 전에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할 때를 절대로 잊을 수 없다고 회고하면서 자신이 아이들을 못 찾았다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게 운명이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 잔턴 기장은 사실상 이 사고의 원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상당히 명망 있었던 기장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1970년대에는 기내 잡지에 등장하기도 했고 비행시간도 12,000시간으로 노련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임 기장들의 교육도 도맡아 했고요. 그런데 당시의 KLM은 비행기가 정시에 도착하지 못할 시 조종사에게 많은 벌금과 여러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시 착륙이 안 되면 일단 면장 박탈이 따라왔다고 해요. 면장이 면허증 같은 거더라고요. 심지어 테러리스트에게 기체를 장악당해서 불가항력적인 일로 연착을 해도 이 과도한 처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이 사람을 변명해 줄 순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에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비표준 언어로 교신한 게 사고의 근본 원인과는 거리가 있지만 사고 이후에 비행기 및 국제항공 규칙에 대한 전면적인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국제항공에 관련된 조직은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될 수 있는 OK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테이크 오프, 이륙하다라는 말은 정말로 이륙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항공업계에 CRM, 인적 자원 관리 개념이 도입되었는데요. 그룹 멤버 간의 엄격한 상하관계가 그룹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방해하는 것을 보완해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도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CRM은 항공회사의 기초적인 안전관리 방식과 훈련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네리페 섬의 북부인 로스로데오와 그 주변 지역에 짙은 안개가 잦게 발생하고 이게 사고로 이어지자 섬 남부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새 공항인 레이나 소피아 공항이 완공되면서 로스로데오 공항의 국제선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로스로데오 공항은 카나리아 제도 내의 섬과 스페인 본토로의 비행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 분리 독립파 조직인 MPAIAC의 테러 행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비 효과를 일으켜 사고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이 때문인지 MPAIAC는 사고가 일어나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당황해서 사고는 우리 공항 관제사와 조종사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거지 우리 탓이 아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에게 카나리아 제도에 오지 말라고 누차 경고했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MPAIAC는 스페인 본토와 카나리아 주민들 및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해 2년 후에 사실상 활동을 접어버렸고 1982년에 스페인 정부가 카나리아 제도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주면서 독립할 명분도 약화되어 공식적으로도 활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보고 생각해 볼 것들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해 봤습니다. 일단 업무상 수평적 관계가 얼마나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항공사고에서 많은 일들이 이런 수평적이지 않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직업에서는 특히나 더 업무상 수평적인 관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은 비단 항공업계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인명을 중요시하는 다른 의료나 다른 운송수단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수회사의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항공뿐만이 아니라 버스의 경우에도 연착하게 되면 운전기사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험천만한 운행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 규정이 결국에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은 뜯어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스페인어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마더텅이라고 하죠. 모국어와는 다르게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아무래도 모국어의 액센트가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언어를 어느 정도로 숙달시켜야 이제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사실 이런 외국어들을 배워서 쓰는 직업이 많지는 않은데 저런 직종에서는 정말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홍미녀와 함께 보는 사건 사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길순이의 영상을 봐줘서 고마워요. 벌써 끝까지 다 봤구나. 여기까지만 보고 가면 아쉬우니까 이거 다 보고 가면 어때요?